2020년 6월 2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산강길에서 에코스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완전히 전소가 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차에서 빠져나온 탑승자는 25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부인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남편 A씨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남편분도 많이 다치시고 찢어지고 의식이 없어가지고 차량 밖으로 아마 남편분이 빼놓은 상태예요. 되게 필사적으로 보였었어요. 본인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CPR을 시도했었던 남편. 하지만 그 후 2주 정도가 지난 6월 15일 아내 B씨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당시 나이 51세였던 아내 B씨는 동승자 남편의 아내이자 한 여고생의 엄마이기도 했는데요. 아침에 엄마랑 학교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학교 끝나고 나니까 엄마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때 당시 정말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그리고 딸의 입을 통해 사고 경위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고 어째서 났냐, 엄마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와갖고 뭐 핸들을 꺾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 A씨 말에 의하면 아내 B씨가 운전을 하던 중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핸들을 급하게 꺾고 도로 밖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경찰도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요, 약 3년이 지난 2023년 7월 30일 검찰이 남편 A씨를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B씨의 딸과 B씨의 여동생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에쿠스가 차가 크잖아요. 엄마는 그리고 운전하는 걸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소 운전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캠핑장을 보러 갔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한 달 사이에 9번 갔다고. 당시 딸은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었는데요. 가족 캠핑을 준비하느라 답사를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캠핑장 답사를 무려 9번이나 했다라는 거죠. 개망신당했던 잼버리 답사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개망신 당하기도 싫고 수험생인 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엄청난 캠핑을 준비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상한 정황이 있습니다. 사망한 B씨가 생존해 있을 때 B씨 여동생과 통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들어보시죠. 그래서 사고 났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나 옆에 있었는데 내 쪽으로 잡아가지고 그 하는 짓이 구린 게 이대를 내가 했으면은 내가 당장 싶은 거가 아니라 원통한 거잖아. 사고 있었던 것도 그 전해예요. 2019년인데 그때 언니가 조수석에 있었고 이 사람이 운전을 했고 턱을 돌다가 조수석 쪽으로 벽까지를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멀쩡하고요. 언니 쪽 에어백만 터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망하기 1년 전에도 사고가 한 번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 일부러 조수석 쪽으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심을 품고 보면 다 그래 보일 수도 있죠. 이번엔 남편 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람이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놓고 119 신고해서 중환자실에 이송을 시켜요?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거를 꼴집어내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정말 이 내용이 되면은 와이프가 살아났어요. 중환자실 안 짓고. 그럼 와이프가 얘를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죽이려고 한 사람은? 그래서 저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상식선에서 살펴봅시다. 결국 논점은 남편 A씨가 죽였느냐 아니면 단순 사고사냐 이건데요. 그렇다면 먼저 현장을 상식선에서 한번 살펴보죠. 보시는 사진은 차가 숲으로 진입했던 그 지점인데요. 이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바로 스키드 마크가 없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고라니가 갑자기 출몰을 했다면 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까요? 보통 운전할 때 조향보다 브레이크 반응이 더 빠르기 마련인데 말이죠. 상식적이지 않죠?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차가 마지막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전선은 됐어도 차는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말대로 차가 움직였다면 숲에 대각선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숲의 경사는 꽤 가파른 편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30km 이상으로 주행했을 때 속도와 무게중심에 의해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전복이 된 상태로 있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정도 경사를 전복이 되지 않고 그렇게 반드시 서 있으려면 10km 미만으로 숲을 대각이 아닌 정면으로 천천히 운전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차가 서 있는 위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유낙하한 차가 그 어디에도 추돌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정차를 한 겁니다.
이건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물론 운전하던 아내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섰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젠 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차에 추돌도 없었고 그렇게 정차까지 시켰던 아내 B씨는 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걸까요? 별다른 외상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전혀 추돌이 없던 차에 왜 화재는 발생을 했을까요? 사망할 원인이 없는데 사망을 했고 불이 날 일이 없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이건 상식 비상식을 떠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로 원발성 쇼크사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능 치트키니까요. 하지만 이번 부검인은 이 치트키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의 화재도 차가 내려가면서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 BMW는 달리는 일반 도로에서도 그냥 화재가 났었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불이 나면 엔진 룸만 탑니다. 차가 저렇게 완전 전소가 되는 경우는 방화 외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찝찝하죠. 그리고 전소된 차의 시트도 눈에 들어옵니다.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차거나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차를 몰아본 경험이 있으면 아실 건데요. 아내 B씨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운전석 쪽 의자가 꽤 뒤로 가 있죠. 보통 키 작은 여성분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남자가 앉아있는 경우 운전석이 조수석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운전을 아내 B씨가 안 했다라는 거죠. 단순 현장만 봐도 이렇게 의문투성인데 경찰은 왜 단순 사고로 처리를 했었을까요? 단순 사고라면 종이 한 장 내고 퇴근할 수 있죠. 경찰도 힘들 테니까요. 이제 그냥 이해합니다. 그럼 아내 B씨의 상태를 좀 살펴봅시다. 특별하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심정지가 얼마나 안 속여는 그런 손상은 없다. 심정지의 원인을 교통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검 감정서를 살펴본 한 법의학자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 B씨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입니다. 한마디로 호흡을 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다발성 골절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부검 감정소에서 또 특이할 만한 소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앞니 앞쪽에 있는 입술 점막에 다발성 좌상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소견은 코와 입을 막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을 만한 소견이다. 이 말은 사고가 나기 이전에 비구 폐쇄에 의한 질식사를 먼저 시켜놓고 차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연출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 B씨는 언제까지 생존해 있었을까요? 아내 B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당일 오후 1시 51분경 사고 장소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락스터에서 그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운전석에 남편이 타는 모습도 같이 찍힙니다. 그 후 3km쯤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3km면 보통 4분 정도 걸릴 거리입니다. 그럼 사고는 대략 1시 55분경엔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급활동 일지의 신고 시간을 보면 14시 23분으로 나옵니다. 대략 30분 정도의 시간이 뜨죠. 이 시간에 아내 B씨를 질식사시키고 차에 불을 내고 나무 등에 자기 몸을 던져 갈비뼈를 부러뜨린 후 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정성이다. 자, 그럼 남편을 한번 알아봅시다. 진호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3년이 넘는 기간에 있다가 이렇게 됐을까?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검찰이 막 이상하게 물어본다고 무슨 대답하려고 잘라버리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 남편은 현재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죄인데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걸까요? 아니면 잘 넘어가는데 3년 뒤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억울한 걸까요? 그거는 딸과의 통화 내용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때 그냥 좀 쉽게 뭐 그냥 해서 그냥 사고 처리로 그냥 간단히 끝냈으면 좋은데 괜히 처리하고 너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뭐 부검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자꾸 그때 그냥 뭐 일을 크게 만든 사제 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빨리 교통사고 이렇게 2년 3년에 가는 거니까. 일단 일을 크게 벌렸다고 처제와 자신의 딸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죽하면이란 생각이 듭니다. 딸 입장에선 엄마는 사망한 상태에 아빠까지 범인이 되면 자기는 혼자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부검 등의 재조사를 요구했을까라는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아빠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빠는 그냥 살인이라고 그렇게 들이대고 있어 지금. 혹시라도 이제 묻거나 그러면 엄마도 뭐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뭐 운전도 예전에 조금 했던 것 같다. 뭐 그럼 그렇게 둘러대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뭐 좋게 얘기를 해줘야 돼. 참 씁쓸합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그럼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왜 죽인 걸까요? 뭐 뻔하죠. 아내가 사망 후 단순 사고사 처리가 되자 사망보험금 5억 2,300여만 원을 수령합니다. 이건 뭐 거의 과학이죠. 그리고 심지어 왜 굳이 캠핑장 가는 길이라고 했는지도 나왔는데요. 사건 전날 아내의 여행자 보험을 연장한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여행자 보험금도 챙기는 거죠. 그런데요,
이건 약과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남편 A씨는 사망한 아내 B씨가 집주인이라고 하고 부동산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수령하고 아내 B씨가 집주인이라고 사기치고 도망간 것처럼 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계약을 했을 때는 유인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이렇게 생긴 피해자는 약 40여 명이고 피해 금액만 수십억에 다다릅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죽고 완전 신이 난 상태인 거죠. 죽은 본인의 아내, 자신의 딸의 엄마가 사기꾼으로 낙인을 찍히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건데요. 현재 살인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동해 육군 부사관 아내 살인 사건이죠. 그 사건도 똑같이 아내 김모 씨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월 9일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허원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다음 달인 12월 5일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뻔한 위장술들을 쓰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이 꿈꾸는 건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캄보디아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95억의 생명보험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인 앞으로 95억의 생명보험을 든다라는 게 일단 이상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남편은 무죄 판결이 나고 이제 남편은 지연 이자까지 해서 100억 원 넘게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레전드죠. 성전입니다. 로또보다 더 많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판결 내용 조금만 짚어보면 무죄로 본 이유 중 하나가 살해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살해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런 논리라면 재벌이나 대기업은 범법행위를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충분한데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굳이 범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무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돌아와서 남편 A씨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딸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편지에 절반 넘게는 다 변명이거든요. 그걸 저한테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거짓말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마 지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근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본인의 가정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최소한 자식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고3 시절을 피하기라도 하든가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본인은 자기 딸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기 딸의 엄마를 살해한 겁니다. 동해 부사관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본인은 자기의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네 자식들의 엄마를 죽인 거라는 거. 아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를 맞을 수 있지만 엄마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라는 거. 네 자식의 그런 존재를 네가 죽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네 자식은 부모를 떠올릴 때 한 명은 살인자로 한 명은 피해자로 떠올려야 되는 세상 최고의 지옥을 선물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50이나 넘게 처먹었으면 말이죠. 빅맨이었습니다.